이어지는 챕터 5는 주의 산만한 삶을 극복하기, ADHD 환자에게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챕터 7에서는 중독에서 벗어나 나를 되찾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 중독을 벗어나는데도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챕터는 그냥 건너뛰고요. 챕터 8, 운동과 여성의 두뇌 건강, 이쪽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운동은 호르몬의 변화로 일부 여성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개선해주고 긍정적인 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호르몬 변화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 중 하나는 월경정 증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도 있고요. 임신 중에도 불안증과 우울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폐경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우울증도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삶이 복잡해지면 제일 먼저 제쳐놓는 일이 운동이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휴식이 아니라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여성을 위한 운동요법을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4번은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60에서 65%를 유지할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천천히 달리거나 혹은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할 것을 권한다. 바깥에 1시간 정도는 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은지를 묻곤 하는데 제일 좋은 운동은 자기 삶의 방식에 제일 잘 맞는 운동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며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육 운동도 해주어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월경전 증후군이 있는 젊은 여성이라면 일주일에 5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틀 정도는 운동을 하면서 간간히 강도 높은 달리기를 하면 좋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한 뒤에는 근육이 회복되어야 하므로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강도 높은 운동이 초조함, 불안증, 우울증, 불안정감 같은 증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증세가 아주 심한 여성의 경우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월경전에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미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임신부의 경우 임신 기간 동안 매일 적정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동안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운동을 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그리 위험하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몸이 회복되는 즉시 동일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출산 이후 몇 주 이내로 운동을 시작하라.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운동을 하면 피로가 회복된다. 그리고 스테이시의 경우와 같이 운동과 불안증도 사라진다. 젊은 여성이 운동을 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날씬해지는 것이다. 그런 목적도 전혀 나쁠 것이 없다. 동기와 방법이 무엇이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운동은 신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정신도 굳건하게 다져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정신이 안정되면 모든 여성이 삶의 단계마다 겪는 호르몬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훨씬 복잡한 삶의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챕터 9, 현명하게 나이 먹기. 이것도 제가 좀 관심이 가는 쪽이네요. 지금까지 줄곧 설명해온 신체와 뇌의 생물학적 연결관계는 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중요하다. 정신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몸이 망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은가. 나이 든 사람이 걸리기 쉬운 정신적, 신체적 질병은 심장 혈관 시스템과 대사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비만증에 걸린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으며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 통계적으로 볼 때 당뇨병에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65% 더 높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 확률이 43% 더 높다. 운동이 이러한 질병들을 방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수십 년이 흘렀다. 하지만 질병통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은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운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노화에 따라 심신이 붕괴되는 것은 피할 수가 있다. 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100살까지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해치는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걸까?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기 시작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못했지만 세포가 노화하면 프리 레디칼에 의한 분자 수준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에너지 소모, 과잉 흥분 등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파손된 부위의 폐기물을 제거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세포 자살이라 불리는 세포 죽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손상된 부위가 점점 커지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죽은 세포를 청소하기 위한 백혈구와 그 밖의 요소들이 파견된다. 이런 현상을 염증이라고 한다.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래가면 파괴적인 단백질이 더욱 많이 생성되며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 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 능력을 회복하고 뉴런이 죽지 않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퇴화를 방지해서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운동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촉발하고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혈류량도 증가시키고 연료량도 적절하게 조절하며 신경 재생과 신경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기도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뇌는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운동처럼 뇌를 강화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경과학자 아서 크레이머가 이끄는 연구진은 6개월 동안의 운동으로 뇌의 중요한 부위를 바꾸는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 전후 촬영한 MRI 결과에서 대뇌 피질의 크기가 커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운동 집단의 뇌는 최소한 2~3년은 더 젊은 사람의 뇌처럼 보였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운동이 뇌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운동이 뇌의 보완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아서 크레이머는 뇌의 크기가 커진 것을 기존 회로의 다양한 역할이 점차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반대로 돌려놓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뇌가 2~3년 젊어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훨씬 늘어날 것이다. 또한 나이 든 사람에게 운동이 주는 아주 중요한 효과는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도파민의 수치를 운동이 다시 늘려준다는 점이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 시스템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노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다. 나이 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감동과 무관심이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생활 방식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최소한 활동적인 삶을 살려는 노력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운동이 심장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의 장점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하나, 심장 혈관계가 튼튼해진다. 튼튼한 심장과 폐는 활동하지 않을 때의 혈압을 낮춰준다. 그 결과로 신체와 뇌에 있는 혈관의 부담이 적어진다. 운동 중에 수축하는 근육은 여러 가지 성장 인자를 분비시킨다. 또한 운동을 하면 혈관의 통로를 넓혀주는 일산화질소가 많이 생겨서 혈류량이 증가한다. 또 보통 강도 이상으로 운동을 해서 혈액의 흐름이 늘어나면 동맥 경화가 줄어든다. 운동은 손상된 혈관을 어느 정도 복구한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환자나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의 환자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인지력이 향상된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심장 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운동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둘,
연료 공급이 조절된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수치는 떨어지고 세포의 연료인 포도당이 세포까지 도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많은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된다. 그러면 프리 레디컬 같은 폐기물이 세포에 쌓이고 그 폐기물이 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수치가 높아진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신체에서의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고 뇌에서는 시냅스 가소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과잉 포도당으로 줄어든 신경세포 성장인자의 공급을 포도당 수치를 낮춤으로써 다시 늘려준다. 셋, 비만이 줄어든다. 신체에 축적된 지방은 심장 혈관계와 대사체계를 엉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보통 은퇴를 하면 스스로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기 시작한다. 그러나 운동은 열량을 소모하고 식탐을 줄여줌으로써 비만을 막아준다. 넷, 스트레스 한계점이 높아진다. 운동은 만성 스트레스로 생기는 과잉 코르티솔의 부시 효과를 억제함으로써 우울증과 치매를 방지한다. 폐기물이 세포 내에 축적되면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물질로 바뀐다. 이 물질이 결국엔 세포를 죽게 만드는데 이 과정이 바로 노화이며 운동을 하면 노화의 과정이 늦춰지고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단백질이 생성된다. 다섯,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영양인자,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모두 늘어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오그라든 해마의 상태가 좋아진다. 항상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 결과로도 알 수 있다. 여섯,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스트레스와 노화는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하지만 운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보통 강도의 운동만 해도 면역 체계의 항체의 림프구의 기능이 회복된다. 둘째, 면역 체계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세포를 활성화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상된 부위가 곪는 만성 염증 상태가 일어난다. 운동은 이 면역 체계가 염증을 멈추고 질병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7. 뼈가 튼튼해진다. 골다공증은 뇌와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계속하려면 튼튼한 신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매일 칼슘을 복용하고 10분 정도 햇볕을 쬐어서 비타민 D를 얻고 뼈를 강화하기 위해 근육 운동을 하면 뼈 밀도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여기에 근육 운동과 달리기나 점프가 포함된 운동을 하면 뼈의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8. 의욕이 강해진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비결의 첫 단계는 건강해지고 싶은 열의를 갖는 것이다. 활동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해야겠다는 마음이나 계속 움직여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홀로 외롭게 앉아있기만 하는 죽음 같은 생활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 9. 신경 가소성이 촉진된다. 신경퇴행성 질병에 대항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뇌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시냅스를 더 많이 생성해서 연결만을 확장해주며 해마에서 생성된 새로운 줄기세포들이 분열하고 성장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경 가소성과 신경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성장인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줄어들다가 운동으로 다시 늘어나 뇌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좋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운동하기를 권한다. 은퇴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6일 동안 운동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운동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운동할 때에는 심장 박동 측정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4번
30에서 60분 동안 최대 심당 박동 수치의 60에서 65%를 유지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라. 이 정도의 운동량이면 몸의 지방을 태워서 없앨 수 있으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생성된다. 걷기만으로도 필요한 운동량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바깥에서 친구와 함께하라. 어떤 운동을 선택하든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에 2번은 강도를 좀 더 높여서 최대 심당 박동 수치의 70에서 75% 정도를 20-30분 동안 하면 좋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무게는 단숨에 10에서 15회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이 적당하며 3가지 정도의 운동을 번갈아 하면 좋다. 근력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다. 달리기는 물론 테니스, 무용, 에어로빅, 줄넘기, 농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 무용, 태극권 같은 무술은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길러주고 민첩함을 유지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30분씩 일주일에 2번 정도 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동의 광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 뇌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요법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운동이 뇌에 끼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달리기를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면 매일 운동화 끈을 졸라매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굳이 달리기가 아니라 수영이나 자전거 등 각자 즐기는 어떤 운동이라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들이 운동에 중독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뇌 기능을 추적하는데 운동만한 도구가 없다는 나의 견해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많은 연구 논문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운동의 혜택에 대해 평소 가졌던 열렬한 관심이 배가 되었으며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들로 바뀌었다. 어떤 강도의 운동이든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왕에 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심장질환, 당뇨병,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신체와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굳이 뇌에만 도움이 되는 운동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직접 보고 읽은 경험을 종합해서 최선의 운동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5에서 60분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6번 하는 것이다. 4일은 중간 강도로 조금 오래, 2일은 높은 강도로 조금 짧게 하면 좋다. 규칙적인 운동을 더 손쉽게 하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라. 친구와 함께 달리기를 하거나 여럿이서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이웃과 함께 걸으면 운동하기가 쉽다. 또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선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차장 맨 구석에 주차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된다. 운동을 강도별로 분리해보면 걷기, 천천히 달리기, 빠르게 달리기, 무산소 운동 등으로 분리해볼 수 있는데 아주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면 높은 강도로 운동하는 동안에 전력으로 질주하는 구간을 군데군데 넣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된다. 나 역시 내가 목표로 하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끔씩 전력 질주를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주일에 2번씩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는 전력 질주를 몇 번씩 함께 했다. 정말 고통스러운 운동이었다. 그러나 과연 보람은 있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달 동안 했더니 몇 년 동안 빼지 못하고 끙끙대던 4.5kg이 마침내 빠졌다. 그것도 배와 허리에서 말이다. 내 나이는 비록 60세에 가깝지만 신체의 나이는 훨씬 젊다고 느낀다. 나의 뇌를 촬영한다면 나이보다 젊게 보일 거라고 확신한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물론 매일 운동을 하면 하루 걸러 운동을 할 때보다 신경세포 성장 인자는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일단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면 운동을 멈췄다가 다시 해도 해마가 짧은 시간 내에 신경세포 성장 인자를 이전의 수치로 올려놓는다. 따라서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나 간헐적으로 운동을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며칠 운동을 하지 못했더라도 운동을 다시 하면 해마가 신경세포 성장인자를 높은 수치로 올려놓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꾸준히. 혹시 멈췄다가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다. 운동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 않았던가. 여러분도 운동화를 신고 끈을 졸라매고 나가서 걷거나 달렸으면 좋겠다.